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 줄며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직원들과의 소통 자리에서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올해 정 부회장이 사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경제 성장률과 금리,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9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7%가 줄며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락률은 3년 만에 최대폭입니다. 농산물이 12.8%, 축산물이 4.2%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 제품 물가도 내렸고 핵심 수출 품목인 디램 생산자 물가도 48.4% 내렸습니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도 9월에 이어 10월에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정부는 동단위의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 25개 구가 모두 적용 가능한 가운데 이 중 어느 동이 대상이 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전국 투기과열 지역 31곳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 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 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입니다. 다만 정부는 투기 과열 지역 중 동단위로 지정하는 핀셋 규제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로 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곳을 중심으로 지정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강남에서는 개포와 대치, 삼성동 일원이 유력해 보이고요. 서초에서는 반포와 방배동, 그리고 강동에서는 둔촌, 그리고 용산에서는 한남동 일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계에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의 법적 요건이 갖춰진 만큼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지역이 나오는 건 이르면 내달 초쯤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날 개정안엔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습니다. 투기성 매매 거래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함께 만들어가는 현대기아차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양재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는 임직원 약 1,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 수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현대차그룹이 과거 10년간 정체돼 조금 더 과감한 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라며 변화의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정 수석 부회장은 미래엔 자동차가 50%, 플라잉카 등 개인 비행차가 30%, 또 20%가 로보틱스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미래 자동차 업계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회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타운홀 미팅은 임직원들의 소통과 회사 방향성 공유를 위한 것으로 지난 3월과 5월 자율복장과 미세먼지 저감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올해 정의선 수석부 회장이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럽 기업들과 손을 잡고 국내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나섭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오늘 독일의 다임러, 로레알 등 유럽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역량 있는 미래차 분야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와 커넥티드카 스타트업 해커톤을 공동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과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매칭에 나섭니다. 또 한국과 유럽 기업들이 참여하는 한유럽 스마트 팩토리 포럼을 통해 스마트 팩토리 분야 공급 기업 창업 지원, 협업 모델 발굴과 글로벌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는 경제 성장률과 금리, 또 여기에 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 금이나 달러는 물론이고 펀드 시장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금리, 저성장, 고령화가 계속되면서 안전자산을 찾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은 금과 달러로 금 1g의 가격 변동 추이나 개인의 달러 보유액을 보면 이 같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KRX 금시장 기준 연초 46,000원대였던 금 1g당 가격은 현재 57,000원대로 연초 대비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개인 달러화 예금 잔액은 지난 9월 기준 136억 6천만 달러로 지난 2012년 통계 공표 이후 최대 잔액을 기록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펀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마다 수익 또는 이자를 챙길 수 있는 인컴 펀드, 안전자산 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형 펀드 설정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펀드 평가사 FN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인컴 펀드로 유입된 설정액은 1조 4,827억 원, 해외 채권형 펀드는 4조 6,480억 원에 달합니다. 증시 불안정 속에 국내외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1에서 2조 원가량 감소한 것과는 반대되는 흐름입니다. 오광영 신영증권연구원은 특히 인컴 펀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안정적인 투자처 중의 하나라며 저금리 상황에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인컴형 투자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에서 찾게 되는 안전자산, 실물자산에서도 펀드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움츠러들었던 여행주가 부활의 기지개를 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완화 조짐에 따른 일본 여행 수요 회복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일 갈등이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여행주 주가의 반등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도쿄에 도착해 한일 간 대화 촉진을 위한 2박 3일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 총리의 일본 방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주가는 각각 19%, 9.2% 상승했습니다. 증권가는 여행주가 현재 바닥권에 도달했다는 여부에 대해선 다소 의견이 엇갈리지만 향후 일본 여행 수요 회복이 관건이 될 것이란 점에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준하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최근 한일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며 여행주의 주가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며 예약률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성연구원은 10월 초에 발표된 패키지 예약률을 보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12월에는 감소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모두 3분기 실적이 각각 13억 원, 24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지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성연구원은 이미 2개월 전부터 3분기 적자가 예상됐고 주가는 충분히 하락했던 만큼 실적 부분은 반영돼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주가의 흐름을 결정할 요소는 3개월 예약률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패키지 예약률은 추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한일 갈등이 완화 국면에 접어들고 동남아시아와 중국 등 대체 여행지가 부각되면 예약률 흐름은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최근 들어 낡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한 첫 관문이죠.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곳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진단 기준을 까다롭게 하면서 계속 퇴짜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부동산팀 유민호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전진단 통과에 실패한 단지가 어딘지부터 살펴주시죠. 네, 대표적인 게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곳은 약 5,500가구가 사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1988년 준공해서 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첫 관문인 정밀안전진단을 지난 5월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넘지 못한 겁니다.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비 단계에서 D등급을 받아야 정밀진단으로 넘어갈 수 있고 다시 D2등급 판정이 나와야 재건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번 진단에서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는 종합적으로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이 구조 안정성이 B등급을 받으면서 발목을 잡은 건데요. 지난해 3월 정부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이 구조 안정성의 평가 기준을 50%로 올려서 까다롭게 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노원구 월계동의 미룡, 미성 353차, 이른바 미미 3단지도 예비 진단에서 C등급이 나와 첫 문턱에서 엎어졌고 오류동 동부그린 아파트도 이 마지막 관문인 2차 정밀 진단에 통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의외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매머드급 단지들이 지금 고배를 마시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원하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동이 걸린 상황이기 때문에 반응이 좀 엇갈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주민들은 당연히 그 입주민 모임들은 당연히 반발에 나섰습니다. 예. 이 단지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이 물이 새는 등 이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이 정부의 강화된 기준이 아닌 원래 잣대로라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안전진단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희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초안을 수령을 해서 확인할 결과 데이터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청에 정확한 모든 데이터를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주민들로 구성된 기술진들이 모두 그 검증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올림픽 개막에 맞춰 무리하게 준공을 서두르다 보니까 안정상 허점이 상당하다는 반응도 있었고 이 넓은 평형에도 화장실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꼭 다 무너져 내릴 정도가 돼야 부수고 다시 짓는 게 아니라 이 입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근데 정부 기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조가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SOC 투자 등을 강조했지만 주택시장 규제는 여전히 이어질 전망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 연속 상승하는 등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아파트 값을 꿈틀대게 하는 요소가 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이 투기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꽉 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이 연이은 안전진단 통과 실패가 이 공급에 영향을 줘서 이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이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 선정 그리고 첫 삽뜨기까지 수년간의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이 정비사업은 변수가 많아서 이 사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데 이 같은 판단은 아직 섣부르다는 그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이 아닌 리모델링이 활발해질 전망도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은 준공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고 안전진단 기준도 덜 까다롭기 때문에 서울 곳곳에서 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사업의 속도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조금 더 리모델링 수주 쪽에서 성과를 더 낼 수 있다 그런 입장을 또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도 이 구조 안정성 B등급을 받았는데 이는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에 그렇게 해당됩니다. 이 추진단 측은 리모델링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주민들 의견 수렴해 볼 것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연이은 재건축 안전진단 고배 상황인데 시장에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물산이 최근 주력 사업의 수익성 개선으로 글로벌 기업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 업체인 일본 레이팅 인베스트먼트 인포메이션은 최근 정기 신용도 평가에서 삼성물산의 신용 등급을 A-에서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 부문에서 해외 프로젝트와 관계사 공사 수주 등을 중심으로 수익 안정성을 확보한 점과 상사 부문에서 리스크가 제한적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신용 등급 상향은 향후 삼성물산의 글로벌 사업과 자금 조달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2019 코넥스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코넥스 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 한국IR협의회와 함께 22일, 23일 양일간 열리는 이번 코넥스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는 유망 코넥스 기업의 자금 지원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넥스 상장사 71곳과 비상장 기업 16곳이 참여해 합동 기업 설명회를 열고 바이오, 벤처 투자, 기업 공개 전문가들의 세미나도 진행됩니다. 한국거래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설명회를 열어 코넥스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정보 수요 충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39년 서울의 도로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미래 전략이 담긴 EQ 퓨처 전시관을 개관하고 벤츠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30년까지 판매하는 차량 중 절반 이상의 전동화 구동 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 현장에 정세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기차와 공기정화 기술의 발달로 대기의 미세먼지가 사라졌습니다. 자율주행과 승차 공유로 교통 혼잡이 줄고 차량과 사물이 도시 인프라와 연결돼 도로가 녹지로 바뀝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달라진 서울의 모습이 담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는 EQ 퓨처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벤츠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핵심인 연결성과 자율주행, 공유와 서비스, 전동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벤츠는 2022년까지 전체 승용차 라인업에 전기 모델을 투입하고 2030년엔 전체 차량의 50%를 전기 구동 모델로 구성합니다. The Vision Seoul 2039 giving a concept of an urban environment and its impacts in terms of infrastructure and mobility, as well as how this will impact the consumer of tomorrow. 이와 함께 벤츠는 전기차 브랜드 EQ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 더 뉴 EQC를 국내에 공식 출시했습니다. EQC는 다임러 그룹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을 상징하는 모델로 최신 80kW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돼 한 번 충전으로 309km 이상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임에도 408마력의 최고 출력을 갖췄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1초에 불과합니다. The latest technology leader from Mercedes-Benz is the future car, the EQC. It comes with the latest powertrain and electrification technology, 2 electric motors, the latest in innovations in terms of connectivity and digitalization and state-of-the-art safety and assistance systems, the Mercedes-Benz Intelligent Drive technology. 완성차 브랜드들이 보다 구체화된 모빌리티 전략을 앞다퉈 내놓으며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은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기업 자이에스앤드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2021년도까지 매년 30%에서 40%씩 실적이 성장할 기반이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6일 코스피 상장을 앞둔 자이에스앤드는 2000년 설립 이후 2005년 GS그룹에 편입된 기업입니다. 국내 최초 홈 네트워크 운영으로 이름을 알렸고 현재는 부동산 운영과 관리, 주택개발 영역까지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주택개발 사업의 경우 지난해 시작했지만 중소규모 부동산 시장에 집중해 7,1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최초로 개발한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시스클라인과 일반 고객 대상 주택 수리 전문점 하우징 서비스 센터 등을 통해 수익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더해 GS건설이 추진하는 베트남 호치민 개발 사업에 참여해 부동산 운영관리, 부동산 연계상품 판매, 리모델링, 홈케어 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는 28일부터 29일 청약을 진행하는 자이에스앤드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4,200원에서 5,200원이며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미세먼지 등의 공기 오염이 사람들의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건강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연구 조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이 업무 환경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주는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공기 오염이 안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업무 능력에 어느 정도나 안 좋게 좀 작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나와 있죠. 예. 이 공기 오염은 사람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무실이나 직장에서의 일 능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하버드 대학의 조지 앨런 교수가 2016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실험을 했어요. 다양한 직종의 전문 직업인 24명을 대상으로 공기 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사무실에서 6일 동안 일하게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네. 근데 놀랍게도요. 실내 공기질에 따라서 피험자의 인지기능 점수가 160% 이상 차이가 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적용하는 정보 활용 능력 점수는 299%까지 차이가 났고요.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는 기획 전략 능력 부문에서는 288%까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깨끗한 공기 안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업무 효율성이 훨씬 더 좋았다, 뭐 이런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직업안전보건국은 2008년에 오염 및 실내 공기 오염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은 연평균 한 3에서 7%가 되고요. 이것은 약 연간 100시간에 해당된다 이렇게 밝혔고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09년에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및 천식은 2% 정도의 생산성 손실을 일으키고 이것은 연간 600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 고체대학의 실내공기 오염센터에서는 평균적으로 네덜란드 직장인의 약 35%가 실내 환경에 불만을 표출했다. 근데 이 중 20%가 건강 상태에 이상을 보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덴마크 공대 실내환경 에너지 센터에서는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생산성 증가의 방안이고 이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깨끗하게 공기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연구도 많이 있죠. 예. 2010년에 미국 환경보호청에서는 이제 실내 공기 오염을 개선해 보니까 생산성을 20% 정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억에서 2,500억 달러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2013년에 덴마크 공대 실내환경 에너지센터는 실내 공기질을 깨끗하게 하면 5 내지 15% 정도의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면 직원들의 결근도 연간 35% 감축시킬 수 있다. 이런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제 생활공기질 개선 서비스 기업인 소덱서는 오염물질 제거를 통해서 실내 공기를 개선할 경우에 생산성은 한 2에서 7% 증가하고요. 양질의 실내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경우 생산성은 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네, 이 연구 내용의 공통점은 투입된 비용보다 훨씬 더 경제적 이익이 많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죠. 예. 캐나다 오타와 대학 경제학과 앤서니 헤이지 교수. 이제 이분이 날씨와 주식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것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예. 근데 이분의 그 연구를 보니까 사람들은 기온이 섭씨 30도 이상 올라가면 행동이 급격하게 변한대요. 근데 그 30도 전까지는 그 정도가 굉장히 약하고요. 또 소리 같은 경우는 약 185dB까지는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면 바로 고막이 파열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공기 오염에 대해서는 이런 어떻게 비선형 임계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공기 오염이 2배 심해지면 효과, 그러니까 나쁜 영향도 2배로 커진다고 합니다. 예.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수확하는 과일 수가 줄어들고요. 야구 심판은 볼과 스트라이크 판정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콜센터 직원은 통화량 처리가 줄어들고요.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맑은 공기일 때 언어의 품질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기업가들도요, 좀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의 공기 오염에 대해서 신경을 더 썼으면 합니다. 직원의 건강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익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공기 오염이 업무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한낮에는 23도로 평년 기온을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웃돌겠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공기가 좋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내일은 먼지 농도가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보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다 저녁부터 흐려지겠고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서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예상됩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강릉 19도, 속초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 점차 흐려지겠고 경상의 하늘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동안 광주와 대구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이들 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 동해안과 경상해 안에 시작된 비는 목요일 남해안과 제주까지 확대됐다 차츰 그치겠고요. 금요일 동해안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면서 다시 날이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BTS 못지않게 유아 교육 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의 동요, 상어 가족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37억 뷰, 또 100개 도시 순회 공연 완판 행진에 이어서 프로야구 워싱턴 팀의 응원가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다고 하죠. 작은 스타트업 회사가 이룩한 쾌거인데 앞으로도 제2의 BTS 그리고 상어 가족이 지속적으로 탄생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